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한 주 정도 전에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면 한 주 전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연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고심 끝에 일주일 정도만, 그러니까 11일까지죠. 11일까지만 온라인 강의 한 주만 더 연장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촬영을 연휴도 있고 해서 못하고 오늘 월요일날 해서 올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이겠죠. 화요일날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아침에 바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결심한 게 좀 있어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5시 반부터 이제 시작되는 한 3, 40분? 뭐 길면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내고 나서 출근을 하면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뭐 재판에 간다거나 뭐 다른 일정들을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출근하자마자 30분 동안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사무실에서. 네,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서도 약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연휴를 지나고 오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추석은 예년하고 조금 달라서 어디를 멀리 가거나 하긴 힘들잖아요. 물론 저희도, 어,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원래 저희는 양가가 이제 좀 많이 편하게 보내자라고 해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뭐 어디를 간다든지 같이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짧지만. 근데 올해는 그것도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워낙 멀지가 않아가지고 가까이서 이제 지내고 하루 정도로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집 정리도 하고 네, 평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제 조금 앞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남겨놨던 것들을 이제 과감히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연휴를 보내고 또 보고 싶었던 책들도 몇 가지 보고요. 예전에 좋아했던 책들도 또 꺼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모로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재밌게 잘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사무실에 오면서 문득 사무실이 굉장히 포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싫다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사무실은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뭔가 이곳에서 내가 뭐 편안하게 어떤 그런 것들 누리겠다라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생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새벽에 딱 출근을 해가지고 그 제 방에서 나와서 잠깐 회의실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사무실이 굉장히 포근하구나. 되게 편안하네? 이런 생각을 거의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냥 기존에 지내왔던 것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제가 루틴적으로 하는 것들과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정리 같은 것들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군가가 나와서 어떤 작가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사람들이 호캉스를 좋아하는지 아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명절에 그 호텔에 가서 좀 며칠 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면 뭐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냥 호텔에 앉아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의 뭐 식사도 그렇고 거기서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서 쉬시잖아요. 거기서 위로도 받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의무감이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을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룸 서비스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저는 좀 공감이 됐는데 공간이 지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들은 굉장히 뭔가 좋은 기억도 많겠죠.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뭐 내가 또 언젠가 떠올리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사람인지라 되게 뭔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간에 약간 흔적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집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 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정리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저도 재밌게 약간 이렇게 연휴를 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연휴를 좀 즐겁게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상 속에서도 조금 더 여유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문득 들었습니다. 네, 오늘 법과사의 6강이잖아요. 그 저희 강의가 7회차부터는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 학기 진짜 한 번도 제가 수강하는 학생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배웠는데 이번 학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월요일 날 이제 교육대학원에서는 그 뭔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다음 주 강의에 대한 형식이 진행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올라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세미나스러운 수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또 대면 수업으로 가게 되면 그때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반드시 참고를 오늘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네, 진행상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형법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헌법하고 민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바라볼 것은 형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법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기본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민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헌법, 민법, 형법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다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법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웬만한 거 다 재밌었는데 형법도 정말 재밌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논리와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담겨 있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형법의 정말 전반에 흐르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소소하게 이제 판례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형법이 이런 걸 다루고 있구나 라고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기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의의와 기능에 관해서 굉장히 쉬운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고등학생 A는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만 홈런을 친 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 B가 운영하는 할인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 사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뭐 집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에 화가 난 B가 A를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아이가 와서 깨뜨렸는데 유리창만 깨진 게 아닌 거예요. 할인 매장인데 뭐 공교롭게도 거기가 유리 그릇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손상이 간 거죠. 혹은 뭐 누군가가 뭐 혹시나 그러니까 누군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칠 뻔했다든지 해서 굉장히 이 사장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B가. 그랬을 때 과연 이 처벌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사실은 결론을 먼저 알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고등학생이 실수로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A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형법은요. 뭔가 고의로 인해서 내가 저걸 깨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유리창을 깨뜨리는 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깨뜨리는 거잖아요. 실수로 재물을 어떻게 손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손상을 입히는 것은 처벌은 하지 않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 등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그러니까 은닉이면 숨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재물 손괴라는 것이 반드시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숨기게 되면 어때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깨뜨려서 못 쓰는 것이나 이 그릇을 숨김으로써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고의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잘못하긴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런데 고의로 내가 저거를 뭐
부서뜨릴 거야 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안 돼요. 그럼 B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쟤 처벌도 안 되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형법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750조 불법행위 관한 부분들 좀 봤잖아요. 그런 조항들로 인해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과 민법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략한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행위예요. 이 학생이 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실수였던 간에 어쨌든 깨뜨린 건 잘못이죠. 그렇지만 이 잘못을 모조리 다 형법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로 형법이 이 잘못한 것이 너무 과도해서 무조건 처벌해야겠어 라고 판단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만 처벌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거죠. 자, 그렇다면 형법은 과연 뭘까? 같이 한번 볼게요. 형법은 범죄 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형법상 범죄라는 것들, 형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 결정하고 있는 것들만 이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사 제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떤 제재를 부여하는 것들이 바로 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보호적 기능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형법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법익이 뭘까? 이게 형법이나 법학은 마찬가지로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좀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뜻만 알면 굉장히 쉽거든요. 같이 볼게요. 법익은요. 형법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 이익이나 가치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형법이 이거 침해하면 안 돼! 라고 정하고 있는 게 법익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의 안전이라든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자유재산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겠죠. 자, 보충성의 원칙도 있는데요. 자, 인간의 사회윤리적인 행위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 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 최후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금형이든 아니면은 뭐 노역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어떤 행정벌하고 달라요. 나중에 행정법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형벌은 그 처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강제로 내 재산 중 일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징역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내가 어딘가 갇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제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우수단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제재니까요. 그리고 비범죄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회윤리나 도덕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형법에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혼인빙자간음죄 같은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2008 헌바 58 결정으로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하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으로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로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윤리나 도덕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간통죄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간통죄를 범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위헌 관련된 이제 내용이 제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이제 위헌이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두 가지 혼인빙자간음죄하고 간통죄는 형법상 처벌하진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회윤리나 다른 법이라든지 도덕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범죄하지 말자라는 것들, 이게 비범죄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신범죄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온라인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기 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최근에 정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어떤 그런 음란물 게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를 악랄하게 괴롭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도, 예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온라인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럴 때 과연 이걸 그냥 둘 것인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새로운 범죄를 규정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형법에는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형법은 사실은 뭔가 개인의 권리와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규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를 당연하게 처벌을 해야지,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뭘 보장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민에게도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량한 국민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는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1215년에 영국에서 이제 국왕하고요 공건 귀족 사이에 교환된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 헌법의 원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규정된 게 뭐냐면 교회의 자유라든지 봉건적 부담의 제한이라든지 재판이나 법률, 도시 특권의 확인, 지방 관리의 직권 남용 방지, 사냥이라든지 혹은 뭐 당면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뭔가 국가기관이나 어떤 권력기관이나 예전에 왕이 있었을 거잖아요. 왕이 뭔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처벌해야겠다, 이런 경우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범죄라고 규정된 것들,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처벌하자라는 거예요. 뭐 잔인한 고문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처벌을 받아야겠죠. 범죄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규정된 이 어떤 형법 전이라는 이 형법에 규정된 그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징역 한 3년에 처해야 될 죄를 범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이 너무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 사람을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원칙이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기능은 세 번째로 사회보호적인 기능인데요. 뭐냐면 형벌 등을 통해서 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예방 기능하고요, 특별 예방 기능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일반 예방 기능은요, 형벌의 사전 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너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범죄 행위를 하면 내가 이렇게 처벌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형벌적 위하인 거죠. 그리고 시행,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결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거죠. 뭐 벌금 아니면 징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능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법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살인 같은 거, 절도 같은 거, 강도 같은 거 당연히 하면 안 돼요. 사기 당연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신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처벌할 거예요 라고 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내가 이런 행위하면 처벌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 예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특별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뭔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인데, 그게 뭐냐면
범죄 행위자 자신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재범 방지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은 위하나 격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형법에 보통 누범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형을 더 많이 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더 과중하게 이제 우리가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형벌을 통해 범죄인을 교육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재사회화해보자 라는 게 특별예방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형벌을 개별화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죄를 이제 범했다고 해서 똑같은 어떤 형을 과하지 말고 형벌을 범인의 개선과 형벌 적응 능력에 맞게 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활성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뭔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스스로를 나는 이제 끝났어 전과자야 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혹시나 배워올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에 있는 것과 어디에 격리되어 있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해당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들, 그리고 사회에 속해 있다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거죠. 이런 것도 활성화해보자 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그러니까 뭐야,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다시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또 했어? 너는 이 한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런 행위를 똑같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러 번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게끔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거죠. 가중해서. 자, 그러면 이 다음 걸 한번 볼게요. 형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애시대, 그리고 지금 과학시대라고 해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복수는요, 이 사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사형, 그런 형벌의 규정이 아니고요. 사적인 복수, 사적인 형벌을 의미해요. 그래서 뭔가 종교적이거나 미신적 사회 규범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동해보복이라고 해서 탈리오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를 받았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 저쪽 상대방이 나의 주먹으로 뭔가를 치면 나도 똑같이 주먹으로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해를 이제 당했을 때 보복하는 것들. 그리고 속죄형 제도도 있고요. 이때는 이제 사적인 복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은신을 하거나 어디에 속죄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로 피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까지는 어쨌든 사적으로 형벌을 하지 말자라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피난신처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도 이 복수시대, 원시시대 때 나온 거거든요. 고대 국가 형성 이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보복을 하도록 하고 법전까지 만들어 봤지만 뭔가 아직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한다든지 공권력이 있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왕권 강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형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죄형 천단주의라고 해서 이것은 사적으로 정하지 말고 국가가 형벌을 정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준엄한 형벌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뭔가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잔악한 형벌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때 이제 고대 국가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 니네가 범죄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16세기의 칼로리나 법전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 고대 국가, 그러니까 형벌의 국가와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박애시대였어요. 이때부터는 형벌이 법률로 서서히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앞에서 한두 가지 시도는 있었지만 온전히 모든 법률로 이제 형벌을 정한 게 아니었다면, 이때부터는 저렇게 국가가 뭐든지 결정하도록 두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해. 우리 한번 법률로 제대로 정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되었고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풍토가 이때 바로 생기게 됐죠. 19세기 중엽까지니까.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죄와 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인 거죠. 그리고 응보형주의가 강조가 됐고요. 형벌도 우리 너무 잔악한 거 하지 말자, 인도적으로 좀 가보자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칸트나 헤겔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좀 많이 일었고요. 그 이후에는 과학시대가 됐어요.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형벌을 좀 개별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 예방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보다 형벌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본 건데요. 왜냐하면 범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굉장히 범죄가 많아지면서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소년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 예방주의가 강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혹은 이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분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뭔가 죄를 과하고 사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범죄 원인은 과연 뭔가?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범죄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뒤에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죄형 법정주의가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형법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현재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했다고 인정이 되기도 하고 무죄 판단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어떤 것 때문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고등학생 A는 1995년 12월 24일 저녁 자신의 여자친구인 P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기에 동전과 유사한 모형을 투입해서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A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자,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례인데요. 제가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왔냐면, 책에도 이 사례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95년이잖아요. 여러분이 95년에 뭐 하고 계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도 공중전화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굉장히 대중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전화를 찾을 수가 있었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뭐 중요한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행위 당시에요, 공중전화가 그 전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것들을 부당하게, 여기 보면 동전과 유사한 모형이니까 돈을 안 내고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처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1995년 12월 24일 당시에는요, 이 행위, 그러니까 동전과 유사한 모형을 투입해서 공중전화로 30분간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 12월 29일 형법을 개정할 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것들 신설하게 돼요. 같이 볼게요. 제348조의 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 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 보면 여기 제348조에 2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조에 2, 3, 4 이렇게 뒤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관련된 조항에다가 새로운 범죄를 추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몇 조에 몇, 그러니까 뭐 2, 3, 4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이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범죄로 규율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했어요? A가 95년 12월 24일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설된 것은 12월 29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행위할 당시, 그러니까 24일에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법 개정된 이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개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요. 이에 대해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법률 없으면 형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범죄가 없겠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형, 범죄하고요. 형벌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두 가지 명제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근대 자유주의의 이제 뭐 사상의 발달로 인해서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법치국가,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권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저렇게 잔악한 형벌을 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마음대로 저걸 정하겠어. 국가가 명확하게 어떤 게 범죄고 이 범죄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얼마큼 처벌할 건지 당연히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저렇게 고문하고 무슨 그 약간의 굉장히 경미한 범죄인데 목숨을 빼앗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보상적 기능인데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조건이나 정도를 명확한 실정 법률에 구속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게 되는 거고요.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식의 규범 요구를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없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신호위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만약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형사적인 거라든지 행정벌이라든지 아무것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 법의식에 관한 그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는 저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헌법 시간에 이미 살펴봤거든요. 제12조에 보면은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여기부터 중요하죠.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이나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13조에 보면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 고등학생 있잖아요. 그 친구가 24일에 그런 행위를 했고 29일에 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24일에는 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소를 당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벌을 했어요, 한번. 근데 두고두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 처벌 너무 약했어. 다시 처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형법에 보면 제1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1조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법의 목적을 얘기하게 되는데, 목적이 없는 법률 같은 경우는 그 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하고 있거든요. 형법이 바로 그런데요. 제1조에 보시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법률주의란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형법은 안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성문의 형법이 아닌 사회의 관습적 규율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관습 같은 규율 있잖아요. 이런 규율을 형법처럼 적용하면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관습적으로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관습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까지 당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은 굉장히 불분명한 법으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죠.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한다든지, 그러니까 죄가 된다라고 한다든지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불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형을 감경하는 거죠.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거 나쁜 행위이고 처벌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까지는 너무 다 처벌하긴 좀 그러니까 한 뭐 2분의 1로 감경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포괄위임을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전부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모조리 다 형법에 구성하거나 형법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형법에 정해두고요. 나머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위 규범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규율을 하도록 우리가 두고 있는 건데요. 다만 구성 요건이나 형벌 있잖아요. 이것을 무한정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위임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요건하고 형벌은 예측 가능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위임하는 포괄위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2000도 1007 판결인데요.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 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회 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그쵸. 그러니까 국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일단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실제 적합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형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결정하고 신설하고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과 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어요. 이익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합하지도 않은 거예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권법률의 구성 요건의 점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나 상한과 폭을 명확히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리 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위임하는 거죠. 자, 이 다음 판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건 시행령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가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시행령은요, 모법인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하위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행령이라는 것도 하위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법인 법률이 모법인 거죠. 이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엔 해당 내용이 없는데 마음대로 하위 규범들에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의료법에서 과거에 제41조에서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둔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둔다. 그리고 명확하게 뭐 어떤 형태로 규정을 한다든지 최소한의 요건도 지금 갖춰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은요, 당직 의료인의 수나 자격이나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그는 뭐냐면 이를 위반하면,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없는데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행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법만 보면 의료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의료인의 수가 몇 명인지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배치 기준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률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부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또 관련된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약국 케이스예요.
헌법재판소 99 헌가 15 결정인데요. 이제 일신약국이라는 우리가 되게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이제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 키워드나 중요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상호 같은 걸 따가지고 외우는데 이건 일신약국 케이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요. 약사 A는 일신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던 중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백색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라는 거죠. 쟁점이 뭐냐면 이 약사법에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보실게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반하면 모조리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좀 부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관련된 쟁점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 사항에 관하여 자 보실게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두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서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보건복지령에서 뭔가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디까지지? 내가 어디까지 지켜야 될지? 라는 부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헌법은 분명하게 어떤 형벌에 관한 부분들, 범죄에 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형법이나 관련된 법률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그 본인들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 한번 볼까요?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명확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 뭐가 금지되어 있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97도 2231 판결 한번 보실게요. 보면 왜곡한 권리 규정이라는 건데 자, 보실게요.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라는 부분들 어때요?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그렇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 반하는 거 당연히 처벌해야지 라고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가 선량한 풍속인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지에 관해서 좀 분명하게 어떤 게 죄까지 되는지 이게 범죄가 돼서 형벌을 내가 부과받는 건지를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효과로 부과되는 형벌도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류라든지 범위 같은 것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형벌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형벌권을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몇 년 이상도 없고 몇 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형을 선고할 때에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너 보니까 한 20년은 해야겠네. 예를 들면 아니면 한 1년만 있다 나가도 되겠는데 같은 죄를 범했고 같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복역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나갈 수 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부정기형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년법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제60조 제1항에 보면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이제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이제 아이들은 어쨌든 아이잖아요. 물론 요즘 최근에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잔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재사회화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줘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게
신설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형기를 수영자의 개선의 진도,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거에 따르게 함으로써 교정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성인하고 좀 다르게 교육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정기형을 두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한번 볼까요? 2008헌바 157 결정인데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거예요. 왜 위반되냐면 여기 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그 조문을 볼 때 공익,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공익해야 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하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행위가 공익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볼드체 있잖아요. 같이 보실게요.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 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공익이란 뭘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공익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공익은 뭘까요?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용례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갔을 때 이게 공익이냐라고 볼 때는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고요. 따라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판단 주체가 법 전문가라 해도 마찬가지이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학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포섭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이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한 검사는 당연하게 이 행위는 범죄지 공익을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볼 때에는 문제가 되는 이게 공익이라는 것들은 맞는데 이 공익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익이란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법학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공익에 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공익으로 인해서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싸움 때문에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인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와가지고 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거든요.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리고 해석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불리한 유추 적용 당연히 금지하고요. 이제 반대로 불리한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유리한 건 어때요? 유리한 거는 우리가 행위자한테 유리한 것들을 금지하진 않거든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유리한 걸 왜 허용하냐면 죄형 법정주의는요.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나 권리 같은 것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너무 끔찍한 형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뒤에 사례를 통해 한번 볼게요. 자, 대법원 96도 1167 판결 한번 보실게요. 범행 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법률은
이게 발각됐든 말든 지명수배가 됐든 말든 상관없이 자수하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에 해당해서 감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법에도 과연 그게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이 된다. 근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할 건데, 이런 것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언급한 이것들이 뭐냐면 형벌에 대해서 좀 감경을 하거나 아예 면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한 문헌의 의미를 넘어 범죄 구성 요건을 유추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형을 면제해준다든지 감경을 해줬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걸 그냥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일관되게 이런 부분들, 약간 유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 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9페이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그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한번 가볼게요.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중전화 케이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 친구가 잘못한 건 맞아서 공중전화로 그 30분 이용한 요금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지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형법에 이게 처벌된다는 규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한 행위고 분명하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 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위 당시에는 범죄로 되지 않았던 행위가 행위 후 제정이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하고 형벌의 관계를 미리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깨는 아주 중대한 행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자, 불리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포괄위임이라든지 아니면 명확성의 원칙들 다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 국가가 미리 정했던 그 형벌권에 관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불리한 건 안 돼요. 그런데 유리한 법률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1조에 2항에 있거든요. 1조의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거였잖아요. 2항에 뭐가 있냐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과거에 분명히 범죄로 됐던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게 비범죄화된 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니면 이게 저 행위 처벌은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좀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고 감경을 좀 하자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예를 들면 5년형이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한 3년으로 낮춰졌다든지 이럴 때, 그렇다면 경한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992 3003 판결인데요.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그죠?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해서 아예 효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걸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98도 4239 판결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판결 중에 하나예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에 자동차를 운전을 했어요. 생계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소 처분이 행정증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아니고 정지 정도면 괜찮았을 것을 취소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쟁송 절차, 그러니까 법 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취소됐을 때는 그 이후부터가 아니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취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면허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면허가 아닌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 원칙이거든요. 형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체계와 모순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 남용하는 게 이제 안 된다, 금지된다라는 취지의 것이고요.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서 도출이 가능해요. 우리 헌법 시간에 이거 봤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뭐냐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은 원칙이 나오는데요. 적합성의 원칙은요.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불가피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죄를 이제 범했으면 형벌을 이렇게 우리가 과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책임 원칙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잔악한 형벌은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거든요. 형법 1시간 더 할 건데 아마 대면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나오는 대로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제 과제에 관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공지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후반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동안 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